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시간과 정성을 가득 담은 진경옥 치명원,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영어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저는 유승균 PD입니다. 이번 주 여당의 키워드는 신천지, 야당의 키워드는 멱살입니다. 그 외에 미사일이 바닥난 트럼프와 인내심이 바닥난 인도 청년들의 이야기도 브리핑 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어른인데, 그런 어른들이 우리 애가 또래보다 키가 작다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은 사회의 불행을 상징합니다. 정재훈 약사가 키성장식품과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처음 기사에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에는 부족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어른 언론이 받아쓰자 반성은 안 하고 잠만 자는 괘씸한 10대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최초 보도를 했던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의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분명 평소라면 버거웠던 구간인데 오늘은 스쳐가는 풍경도 눈에 다 들어오네. 상쾌한 공기, 기분 좋은 바람. 내 의지보다 한 발 먼저 몸이 반응하는 기분이랄까? 이유가 뭐였더라? 오늘의 러닝은 달랐다. 치명환과 함께니까. 막판 스퍼트는 평산네이처 치명환. 말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선생님과의 케미는 퍼펙트25가 책임질 테니까. 10년간 쌓인 자발적 후기가 증명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영어 퍼펙트25 전화영어. 오늘 원로원에는 원래대로 하면 정재훈 약사와 홍점각 칼럼니스트, 분석데스크의 표현에 따르면 약값조합이 나와 계셔야 되는데, 의외로 홍성각 칼럼니스트만 나와 있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정재훈 약사는 지금 뛰어 올라오고 있다고 전해질 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분석데스크의 표현을 다 인용하지 마세요. 분석데스크의 표현에 의하면은 오늘 유형의 머리는 뉴스 하이킥 새 앵커분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루머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유승균이 뉴스 하이킥 새 앵커 자리를 노리려다가 실패했다. 뭐 그런 식으로. 그거 저 유시민 작가 비난할 때 많이 보던 논리예요, 사람들. 그게 세상이야. 저기 이게 생방의 묘미네요, 확실히. 예. 근데 이제 이게 홍성각 칼럼니스트처럼 만만한 사람이면 제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데, 아직 예의를 차리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재훈 약사님하고는. 아무튼 오고 계시고요. 네. 뉴스 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단어 사용을 하나 공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혈세. 혈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쓸지에 대한 고민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물론 세금을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세금을 내는 저는 내 피가 빠져나간다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돈은 그냥 돈입니다. 세금 안 내고 살아가면 불안할 테니까 내는 게 낫죠. 왜냐면 돈이 진짜 피처럼 그렇게 귀하면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다들 수혈받고 누워 있어야 되죠. 피하고 세금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는 거는 좀 뭐랄까, 언론이 굳이 혈세라는 단어를 쓰는 건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좀 억지스럽고, 간절해 보이지만 좀 심술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혈세라는 단어에 담겨 있었던 뉘앙스는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계획을 짜고 집행하라 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그만큼 죄책감을 가져라. 이것은 피와 같으니까. 라는 의미지, 그 죄책감을 강요하기 위해서 쓰이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 올타임으로 털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한국 언론이 혈세라는 단어를 제목에 언제 갖다 붙이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줄은 아마도 조선일보인 것 같죠? 혈세 펑펑 특검 연장 정치보복 상설 기구인가. 그런 거 보면은 혈세 뒤에는 낭비 펑펑 이런 게 많이 붙어요. 혈세 그죠. 아꼈다. 비싸면 혈세 낭비, 싸면 민간 외면, LH 임대주택 적정 매입가 딜레마. 그리고 최덕수 이천시 의원은 새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걸 반대 중이신 것 같고, 성관이 공무원이 외유를 하면 혈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외국인을 혐오하느라 뉴스를 왜곡하실 때 혈세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 같고, 남북 공동응원단의 실패를 반가워하는 연예지 기자가 있는 것 같죠? 혈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문이 열린 걸 보면 정재훈 약사가 들어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조용히 들어오신다고 해도 이게 보이는 매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키가 크셔서 또래보다 키가 크시기 때문에 네. 정재훈 약사 어서 오세요. 이럴 땐 안녕하세요. 네. 이럴 땐 작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 강변북로에 좀 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아 진짜? 네 거기서 한 20분 정도 지체한 것 같아요. 우리 출연자들이 강변북로 탈 때마다 강변북로가 그 고담시가 돼요. 네. 사고가 넘쳐나요. 네. 아주. 그리고 분석 데스크는 문이 열리네요. 약사님 들어오죠. 이런 아주 옛날 인용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 혈세의 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 브리핑 같은데 끼어보신 적이 없는 정재훈 약사를 괴롭히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우리 분석 데스크의 말씀에 의하면은 몇 시간 전에는 저 뉴스 공장에서 괴로운 시간 가지셨다고. 아, 네, 어저께. 네, 네. 아, 어제예요? 네. 네. 어제 아침에. 어떤 취급을 받으셨길래? 거기는 처음 나가면 원래 괴로워요. 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피학적이시네. 그럼 아니요. 아니,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는데. 그게 사람 많이 나오는 그 진짜 네네.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이 나오는 토크쇼는 네네. 되는 체질이 있고 안 되는 체질이 있는데 정재훈 약사가 우리 자주 뵙는 패널 분들 가운데서 방송 경험이 가장 풍부하시기도 해서 네. 네, 가서 뭐 눌리지는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그렇습니다. 종편에서 너무 해맑게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날요. 어이 표정을 짤 준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옷을 입고 정재훈 약사가요. 네. 제가 그날 장염 걸린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장염에 그래서 그게 장염 증상 나타나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한 편 더 녹화한 게 아직도 방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편에서 찌끄려가지고 그 종편을 정은정 작가가 틀었더니 정재훈 약사가 왕 코스튬을 하고 이렇게 왕이 아니라 그 어이 어이야 네, 코스튬을 하고 웃고 있는 장면을 뭔가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던 본인이 방금 찍었다는 걸 강조하려는 양 TV를 찍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오늘은 평화롭길 바랍니다. 네. 혈세라는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 기사들의 제목에서 쓰인 혈세라는 단어의 어감은 아까 제 설명하고 다르게 충정이나 간절함은 안 보이고 심술과 분노가 더 크게 읽힌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돈 낭비를 했어? 돈 쓰지 마! 어떤 정책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할 때 우리 언론이 갖다 쓰기 좋아하는 단어가 혈세였다는 겁니다. 밑자락을 제가 좀 길게 깔았습니다. 세금을 써야 할 때 안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많이 쓰는 아주 적절한 사례들로 오늘 브리핑 시간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아르헨티나예요. 하비에르 밀레이 극우 정권이 들어와 있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약간 머리가 좀 하얗게 표백되는 우리 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황금 전기톱 아저씨 있잖아요. 네. 잊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월드컵 결승전 하기 전에 메시 인터뷰 가지고 네. 좀 충돌이 있었잖아요. 메시 선생이 이제 뭐 사람들이 요새 힘들다라고 말했더니 경제에 대해서 뭘 하냐고 승질을 냈죠. 보통 그런 분들이 꼰대에다가 극우죠. 물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본인이 경제학자 출신이긴 한데 네. 저희가 요즘 하는 거 나눴던 보면 전혀 경제학자 같지 않거든요. 네. 이게 남의 불행은 빨리 간다고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이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돼갑니다. 그 여동생이 타로점을 쳐서 국정을 결정한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밀레이가 그보다 더 크게 민생에 미친 타격은 이른바 공공정책 제로라는 정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걸 국가가 왜 있어요?
지금부터 세금을 한 푼도 안 쓰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였거든요. 이건 경제학자가 아니라 수전노잖아. 그러니까 나라에 써야 할 돈 나가는 모든 곳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미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전기톱을 들고 나왔던 거였는데 하비에르 밀레이가 문제는 그걸 실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떤 민간 싱크탱크의 작년 논평인데요.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추진하던 도로 정비 사업과 도로 확충 사업을 밀레이가 날려버려서 애를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거 실제로 무섭잖아요. 저는 예전에 영동 고속도로 달릴 때 네. 박근혜 정권 때였을 거야 아마.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야, 안 그래도 여기 별로 좋은 도로가 아닌데 도로에다 돈을 안 쓴다는 뉴스를 듣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니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것과는 반대의 사례인데 한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호남의 몇 군데 저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처음 개통될 때 갔었거든요. 처음 개통되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가끔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도로 인프라가 덜 되는 경험 같은 게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불만 꺼줘도 깜짝 놀래지. 진짜 막 파이고 부서진 도로 이런 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보시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을 거라서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요즘 도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싱크홀인가 크레이터인가. 아, 그래- 영동 고속도로하고는 많이 다르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못 얻겠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아르헨티나가 대체 언제 달 착륙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달에도 저렇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 대신 이 팩트체크를 해준 곳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뭐 지역 그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의 소셜에서 퍼왔고요. 세금은 다 같이 잘 사는데 쓰이지 않으면 다 같이 못 살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도로 인프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사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너 돈 혼자 그렇게 많을 거면 도로도 네 돈으로 깔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산 그 비싼 차는 흙길을 달리게 될 테니까. 아니면 부서진 길이나.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류가 80km를 달리던 게 속도가 뭐 시속 20km쯤 되겠죠? 이러면 그 비용을 온 국민이 다 같이 감당하는 거죠. 늦게 그리고 더 비싸게 들어오죠. 우리는 이제 당일 배송, 다음날 배송 이런 건 꿈도 못 꿀 겁니다. 만약에 저런 식이면. 이 정도로 돈을 안 쓰면 혼나야죠. 이런 정부를 혼낼 때 혈세라는 단어가 적당한 어감이 아니죠. 혈세를 왜 안 쓰는 게? 혈세를 이런데 혈세 좀 써라. 그러면 거기서는 혈자가 빠져야죠. 네. 왜냐하면 혈세라는 단어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쓰고 싶지 않을 때 보통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편 혈세를 펑펑 쓰다가 일부를 바닥낸 트럼프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이 대이란 공습을 중단했거든요. 24일쯤에. 또 트럼프가 선물 단타를 치고 빠지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서아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방공미사일 재고가 다 떨어져서 그렇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도가 나온다고? 즉 서플라이가 바닥났다. 실제로 지지난주에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났던 사고 때문이었거든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미군의 방공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건 분명합니다. 몇 대가 그대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부대로. 혹시 방공미사일이 모자란 거 아니냐. 들키면 큰일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도 알지만 이번 공격을 먼저 시작한 건 미국이라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긴 한데 지금 상황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란이 신문을 읽다 말고 얘네 방공 없대 쏴 이런 시츄에이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주최했던 비공개 회의에 들어간 관리들이 미사일이 모자라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대통령에게 한 사람은 미국의 합참의장이라는 것까지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걸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훌륭한 기자들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보도하죠. 그 사실을 사초에서 지우라고 주상께서 여러 번 명하셨다. 명하셨다.
아 근데 네. 이거는 진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극비 정보잖아요. 그럼 애초에 말을 하면 안 됐고 말을 이왕 했으면 확실하게 단도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그래서 엠바고 문제를 고민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통상적인 엠바고 위반인가? 제가 보기에도 안 그런 것 같아서 말이죠. 엠바고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일단 제가 찾아볼 수 없었고 엠바고를 걸자면 지금 상황이 이번에만 나타난 몹시 특수한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비밀인지도 확인해줘야 돼요. 근데 안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진즉부터 나오던 이야기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죠. 보시고 계신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올해 4월 말입니다. 4월 기사 읽어볼까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잠재적인 적대적 국가에 대한 대비가 허술해지고 있다. 그럴 정도로 미사일을 중동에서 너무 많이 썼다는 지적이 의회와 관료 사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 탄약 관리 안 됐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짝 뒤져봤습니다. 이란을 공격하면서 4월 말까지 미국이 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1,200발. 한 개당 가격은 400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48억 달러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7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늘 1,470원이니까 7조 500억쯤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쓴 패트리어트 미사일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북한이든 전쟁의 참상과 무관하게 이러면 공습이 재개될 때마다 미소 짓겠죠. 돈만 놓고 보면 확실히 맞는 쪽보다 때리는 쪽이 더 아픈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 그러니까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죠. 들어가면 얼마 안 가서 그 부대는 전멸할 테니까. 그러니까 군사학적인 의미의 전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멸을 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미사일밖에 없고 그래서 미사일이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건데 미사일은 곧 돈이니까 만약 미사일로 전쟁을 할 거라면은 계산을 잘 했어야죠. 얼마만큼을 써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를. 그걸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올해 쓴 만큼 새로 배정할 때 분배를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보급이 무한정, 즉 돈이 무한정이면 모르겠는데 올해 중동에서 많이 썼어. 그러면 내년에 아시아에서 이만큼 줄이고 남미에서 이만큼 줄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만약에 그렇죠? 미국처럼 어디나 저 군 기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전쟁을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퍼쓴다는 건 전 세계가 얘가 내년에 이 정도의 화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증거다. 우리 방송이 이제 5년째 똑같은 얘기만 너무 지겨운가요? 미국이 약해진다는 걸 하루가 다르게 세계가 눈치채고 있다. 아르헨티나 모든 도로를 삐까번쩍하게 만들고 남을 돈이죠. 7조는. 혈세라는 말을 앞으로 이런 정도 아니면 사용을 자제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극우 쪽에 그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인기에 주로 영합하고 대중 선동하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능력이 모자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그러니까요. 미국.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능한 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주식처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정권을 잡아도 잠시 하한가를 치고 쫓겨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못된 기사 추천 시간입니다. 더 중앙이에요. 단독 빚 연체 기록 전부 지워줬더니 6명 중 1명 올해 또 연체했다. 사실 저 중간에 혈세로 지원했더니 뭐 이런 것도 넣고 싶었겠죠. 네. 다행히 혈세는 안 들어가다 보니 딱 봐도 저신용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기사죠. 재래 언론의 게으른 관습이 하나 보입니다. 이 첫째 줄 그 내용 저 세부 내용 보시면 기껏해야 국회의원실이 받아온 자료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단독은 국회의원실한테 붙어야 되는데. 단독을 붙이면 좀 그렇죠. 요즘 언론이 저렇게 많이 합니다. 원래 이게 언론에는 매우 중요한 건데 민간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단독이 있는데 저 단독 딱지는 기자한테는 명예입니다. 취재력 증명이고 옛날에는 사내 인사할 때 DB를 띄우고 단독 몇 개인지 검색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국회의원실이 애초에 의도와 분석을 가지고 받아온 자료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재명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 준비해온 자료예요. 즉 자료 꾸러미 자체가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았고 주제도 정해졌는데 앉아서 읽어본 걸로 단독을 붙이면 이걸 요즘 말로 딸깍이라고 합니다.
경찰이랑 같이 뛰어다니고 위협받으면서 탐사 보도하고 다니는 기자들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아무튼 내용을 좀 보면요.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은 분이 작년 한 해 292만 명인데 그중에 48만 명이 다시 연체가 됐대요. 중앙일보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도덕적 해이가 그게 다랬다. 다시 설명. 최저임금으로 뭐 두세 식구를 먹여 살려요. 갑자기 월세가 오를 수 있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습기와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 찰 수 있죠. 식구 중에 누가 막 온열 질환이 생겨요. 뭐 이런저런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혹은 반복 노동을 자꾸 하게 되죠. 최저임금 밑에 업무들은 보통 반복 노동이 많죠.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을 못 해요. 그럼 비정규직이라 수입이 제로가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살았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신용이 낮아요. 그래서 이금융권에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빚을 내요. 그런 다음에 병이 깊어지거나 구직이 안 되면 못 갚죠. 보통 이런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왜냐하면 부는 불안정하고 언제나 깨질 수 있지만 가난은 훨씬 탄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가난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대물림이 쉬운 편인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자꾸 사람들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댓글 달러오는 부지런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일단 저신용자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제가 또 하나 고민하는 건 사람이 왜 게으르면 안 되죠? 그거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제가 그 지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게으르거든요. 저도요. 게으르면 무능한가요? 아니죠. 분명히 어떤 분야에 유능할 겁니다. 지금 세상에 알맞는 직업이 없든지 본인 인생 주변에 적당한 기회가 없겠죠.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태도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타인이 불평한다고 굳이 댓글 달러서 불평할까? 이게 좀 짜증났을 뿐이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가설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댓글을 다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서인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불평해도 되죠. 그게 업무면 싫을 거거든. 남의 세상 불평에 모두가. 대해 불평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직업이라면 몇백만 원을 빌렸다가 몇 년을 못 갚아서 경제활동이 중지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면 제가 생각컨대 삶의 의지가 한 번에 생기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를 다시 보실래요? 저 표에 따르면 올 1분기까지 83.5%가 빚을 안 밀리고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빚이 없거나 구제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물이 반 찾느냐 반밖에 없느냐 반이나 찾느냐 그 차이잖아요. 근데 물이 83.5%가 차 있는데 16.5%가 없다고. 16.5%가 비었느냐?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이거는 실제로 반반도 아니잖아요. 80% 그렇죠. 이상이 네. 뭐 잘 살고 있으면은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92.4%가 올해 1분기까지 다시 빚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맨 밑에 부분 보시면 7.6%만 재연체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신용 사면 정책은 대성공입니다. 무조건 5분의 4 이상이 구제됐어요. 6명 중에 5명이 더 나은 삶으로 가고 있는데 6명 중에 1명만 보면서 또다시 손가락질하는 기사를 저는 쓸 생각을 하는 것도 신기하고 원고를 다 쓸 때까지 내가 인류한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안 들었다면 그것 또한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네. 건강 쪽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누가 이렇게 잘못된 기사 쓰면은 그럼 누가 패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이게 분석적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를 같은 업계에서 뭐 어떤 신문에서 쓰면은 그거를 똑같이 가져다가 쓰지 이렇게 좀 팩트로 패주는 그런 기사 쓰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면 그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된다. 80% 이상이 이게 오히려 잘 살고 있지 않냐는 기사를 한 10개는 더 써줘야 돼요. 그 언론 카르텔의 되게 큰 문제점인데 우리나라 언론 권력에 서로 견제하지 않죠. 그거는 뭐 저 덕질인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얘기 나눴던 건데 기자들은 서로를 뭐라 그래야 될까 탈레반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서로가 뭔가 중요한 아픈 무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존재로 본다. 그래? 붙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래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붙어보자는 거야 이러면서 디스를 할 준비를 하는 기자들이 좀 많지 않은가.
실제로 지역지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개싸움이. 네, 저희가 선거 때 그것도 많이 설명해 드리곤 하죠. 근데 그래서 더더욱이 그 정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잘못된 것들은 지적을 해야겠는데 저도 때때로 고민이 들긴 하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그 극우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건 아주 사회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실명 지적과 저격과 비난을 맨날 매일같이 업으로 삼다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이번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이 안 해쳐질 정도로만 오늘의 나쁜 기사를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국민의힘 뉴스를 자주 소개 안 해드리는 이유도 다음과 아까 앞에랑 똑같습니다. 성격 망가질까봐. 까기 너무 쉬운 거 자주 까면 안 돼요. 나쁜 거 보고서 그 나쁜 사람들한테 멸칭 쓰다가 보면, 이건 제 지론이거든요. 네. 멸칭을 자주 쓰고 일상적으로 쓰다 보면은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망가져 있어요. 맞아요. 멸칭은 적게 쓰셔야 돼요. 이건 100%입니다. 네. 내가 댓글이라든지 확신 채팅이라든지 망가졌나봐. 언제. 아니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사람들. 어떤 뭐 대화에서든지 멸칭을 자주 쓰고 있다면은 네.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완전히 망가져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셔야 돼요. 팩트로 패죠. 맞아요. 아니, 장염 때문인가요? 이렇게 호전적이 되셨어. 아니 팩트로만 패야 돼요. 원래 저의 지론입니다. 네. 팩트로만 패야 돼요. 네. 여전히 국민의힘 뉴스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여러 개의 기사를 보시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불만 국힘 권영진 정점식 송원석의 멱살 난투극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WWE 로우의 리뷰 글이 아니고요. 저 JTBC 기사의 부제에 따르면 국힘 원대실에서 이 XX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걸 뭐 이 형님 뭐 이 원대 이러지 않았을 것이고 shake it. 욕도 좀 했단 얘기 같죠. 멱살도 잡고. 지난주 목요일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 후반기 상임위를 배정해줬습니다. 그중에 대구 달서병의 권영진 의원, 우리 대구시장 하셨던 분 있죠. 이분이 원하는 위원회에 배정이 안 됐다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실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습니다. 분석데스크에서 국민의 힘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멱살 캐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떠들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화가 난 권영진 의원은 옆에서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말리자 그의 멱살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볼 때 궁금했던 거는 이거였을까? 양손으로? 그건 너무 프로레슬링적인 세계관이고요. 이렇게 잡았다가 말리니까 넌 뭐야 이러면서 네. 뭔가 기회를 잡은 듯 보이는 당 지도부가 이런 멱살을 잡자. 이런 멱살 사건이 나자 이참에 멱살을 잡고 다닌 권영진 의원과 갑자기 그와 상관없이 장동혁 당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던 조경태 의원, 진정호 의원을 같이 징계하기로 합니다. 그 진정호 의원은 왠지 이해가 가는데 조경태 의원은 사유가 뭐래요? 몰라요. 진정호 의원은 지난번 재보선 때 한동훈 후보 만나러 갔던 거 그거 도와줬던 때문인데 네. 박덕흠 의원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불러서 그렇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어차피 당은 망한 거 이대로 가서 공천권이나 지키자 싶은 의원들은 조용히 있는 중이고요. 자기가 내몰릴 것 같거나 당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징계가 과하다면서 맞서는 중입니다. 근데 같은 날 같은 상황에 다른 일도 있었거든요. 원하는 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똑같은 이유로 경남 진주 을의 강민국 의원도 김승수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욕설을 했다는데 이분은 징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은 그냥 이참에 장동혁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반 장동혁을 날리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해 숙청 장탈린.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꼭 탐관오리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정무위, 국토교통위, 산자위, 그리고 예결특위죠. 예결특위는 지역구 예산 따니까 좋고요. 국토위는 재건축 따서 좋고요. 산자위는 기업 민원 들어주기 좋고요. 정무위는 금융정책도 다루고 재벌개혁도 다루니까 큰 고객들을 만나기 좋습니다. 그래서 농해수위 별로 인기 없고요.
군인들이나 봐야 되는 국방이 인기 없고요. 보건복지위 별로 인기 없고요. 네. 약이나 쳐다보고 있는 보건복지위 인기 없습니다. 외교위는 좀 이제 성평등 가족이 제일 인기 없고요. 어디 놀러 간다고 좀 놀러 갈 수 있다고 인기가 좀 있는 편인데 그나마. 보통 전후반기 국회가 열릴 때 나오는 싸움은 이런 이유들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내내 장동혁 1인 체제 만들기 싸움을 하는 중이라서 앞으로도 이 소식을 자주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분석데스크가 설명해 주시네요. 예, 조경태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박덕흠 국회부의장 뽑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그거 모든 국회의원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상하죠? 네. 아니 물론 민주당 의원들한테 까지 전화해서 뽑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그래 해당 행위라고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안 그랬던 적이 있었나? 아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인데 서로 영향 주고 받을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템퍼링이 아니에요. 선수가 하지 않는 이상. 조경태 의원 얘기만 이번에 이렇게 크게 나와서 그렇지 지금까지 늘 조금 크게 작게 있었던 일인데. 자, 여당 전당대회. 요즘 YTN이 진짜 못하던 시절에 비해서 폼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주된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조금 줄여서 YTN의 돌발 영상을 좀 믹스테이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 바로 공개하십시오.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알려진 후보 측이 너무 무리를 합니다. 지난 지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모든 선거 때마다 다 얘기하는 건데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1등은 네거티브 안 합니다. 근데 이 네거티브는 1등이 하기에 어색할 뿐 아니라 2등 아니라 꼴찌가 해도 이상할 만큼 자기 파괴적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민주당 관련 정황도 파악했다는 합수부발 받아쓰기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주말간에. 중간에 오마이뉴스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주요 선거에 민주당의 신천지가 개입했다. 라는 뉘앙스의 기사문을 썼다가 갑자기 기사를 수정합니다. 뉘앙스가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한 걸까요? 제가 이걸 캡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제가 그 원문을 읽었었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24년이면요. 민주당의 당대표 권한은 순서대로 이낙연, 송영길, 비대위, 이재명, 박찬대 권한 대행, 이재명 연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죠. 뭐야 지금 정청래 네거티브 하겠다고 송영길, 이재명 잡자는 거야? 김민석발 네거티브인데?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오마이뉴스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집단 가입을 했다라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021에서 2024였다가 갑자기 2026이 포함된 거예요. 이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원소스를 합수부가 내줬으니까 합수부랑 다시 한번 통화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서야 아차차 26년에도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도 어색할 뿐더러 소스와 기자가 이걸 논의해서 추가한 거라면 더더욱이 음흉합니다. 어딘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오마이뉴스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도 집단 가입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를 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사들 일련의 기사들을 보시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정황만. 보통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한 언론에 기사를 줄 때 숫자를 깝니다. 숫자부터 깝니다. 숫자가 안 나오면 안 믿어질 말도 그때부터 괜히 믿어지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특검이든 기자들에게 해주는 말들 중에 기자들도 숫자부터 크게 줍니다.
크게 써줍니다. 그렇죠. 숫자가 좀 더 숫자가 있어야지 공신력 있어 보이지. 데스크도 그걸 좋아합니다. 김건희 반클리프 엔아펠 6천만 원. 국민의힘 신천지 가입 신도 6만 명. 이런 식입니다. 기자들도 본능적으로 물어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요? 그래서 얼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특종이다 신나게 가서 취재했는데 2명이요.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국민의힘에 들어간 신천지 6만 명, 민주당에 들어간 신천지 6명. 속상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기자들은 숫자를 말해주지 않으면 기사화를 꺼려합니다. 보통은. 숫자를 말을 안 해줬는데 기사화를 시키고 그랬다가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수정한다.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정도 네거티브는 수사를 통해서 당을 망하게 할 수 있고 당대표도 지금 제가 알려드렸듯이 최대 4명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초 보도에 따르면 올해까지 당대표는 그 수사 대상에 포함도 안 될 상황이었다가 포함되도록 기사부만 바꿨습니다. 근데 뭐 4명이든 5명이든 민주당 당대표를 줄줄이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결과를 낼 기사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 네거티브를 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가 쓰냐는 겁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네거티브를 하는데 저쪽이 지금 진짜 이 선거 레이스에서 1위를 하는 캠프가 맞는지 전 당연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위가 아닐 가능성? 그건 뭐 까봐야 알죠. 네, 응답자 수 부족 때문에 이 보통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니까요. 혹은 선회해주자면 그 정도로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들고 나왔다도 가능하고 또 나쁘게 해석하자면 1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했다라는 해석도 가능을 하고 지금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겠네요. 민주당의 과거를 기억해보면요. 박지원 손학규 안철수 측이 노무현의 실패한 정치를 답습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건져 올렸습니다.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비전향 장기수였는데 그걸 비난을 이인재 후보 측이 계속했을 때 노무현 후보가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정면 돌파했죠. 그때 당원들이 노무현 후보 뽑아주죠. 무리한 네거티브로 대통령은 뭐 바깥에서 다른 정당에서 뽑힌 적이 있는데 민주당 당대표나 민주당 대선 후보도 그 방법으로 승리한 적이 있나? 전 아무리 봐도 승률이 낮아 보이는 게임 같습니다. 질 것 같은 게임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서 오늘부터 김민석 캠프는 전략을 수정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며칠 새 신천지 개인 문제를 알아보려면 나무위키로 확인해봐라 다 나와있다 라고 말했다가 귀여운 애칭 위키박이 생긴 박선원 의원 사건도 키위박이면 더 귀여웠을 텐데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박선원 왜 귀여움에 집중해? 박선원 의원은 그 다음에는 나무위키가 진짜가 아니라 실제 제보와 뭐 증거가 있다라는 말을 하긴 했어요. 다만 공개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조금 전에 창원에서 있었던 권리당원 광연회에서의 워딩이 아마 오늘 밤부터 많이 인터넷을 떠돌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보여드리죠.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관리 잘못해서 물러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당 아닙니까? 심지어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를 제대로 만들자고 하는 당 아닙니까? 경선관리가 옳으니 그르니 아직까지도 시비가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150만 당원 중에 30%만 투표해도 45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30% 40% 투표할 거면 뭐하러 당원 주권 1인 1표 합니까? 저는 이번 당원 투표 전당대회의 목표는 모든 당원들이 전원 투표하는, 그래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혹시나 기술적 문제가 있어도 다 신뢰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은 무조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충청도 투표 150만 당원 중에 30%면 45만인데 30-40% 투표할 거면 뭐하러 하냐. 뭐하러 1인 1표제를 했느냐.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처럼 들리냐면 30-40% 즉 45만 명 안에서 60만 명 정도만 투표를 하면 그 투표 결과가 부정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신천지 세력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끝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혹시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도 다 신뢰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되어야 한다. 양으로 뭐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부정을 눌러야 한다. 첫 번째 하는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신천지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좀 곤란하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신 것 같고, 두 번째 기술적인 문제란 뭘까? 오늘 아침에 투표 사이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선거에서. 당원이 인증을 시도하면 왜 그 캡차 오류 있죠? 그 내가 나임을 증명할 때 그 클릭하는 거. 그게 나왔답니다. 그리고선 진행이 안 됐대요. 근데 복구가 됐대요. 1시간 뒤에. 당원들은 뭐 접속 폭주 때문인가 보다 궁금해했대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복구가 됐고, 투표가 사흘간 진행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도의 오류가 큰 무리는 없는데, 혹시 몰라서 서버가 중단됐던 1시간을 또 추가로 더 줘서 투표를 더 받겠다는 뉴스까지 다 올라왔어요. 미안한데 이건 큰 문제라고 보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온라인 투표를 조작하고 싶은 세력이 있으면 굳이 투표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시끄러워지려고 서버를 멈추는 것도 좀 아마추어 같고요. 만약에 신천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북한 해킹 부대처럼 유능하다는 건지 말씀을 들어도 설명은 안 됩니다. 대신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의심이 커집니다. 우리가 요 몇 년새 있던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의구심의 종착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기 시작해요. 선거가 잘못된 건지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부정한 선거를 외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소장이 얘기했던 부정선거를 말하다가 선거 부정을 하게 된다. 한국 사람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죠. 당장 지금 후보가 저 말을 하는 그 자체로 의심이 커지고 불신이 생깁니다. 그 방식으로 가면 당을 쪼개겠다는 얘기로 가는 것인데, 투표에서 이겨야 되는 후보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더더욱이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부정선거론의 1단계, 만약에 뭐 깊은 폐렴으로 발전한다면 처음엔 작은 기침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부정선거론의 1단계 같은 어감의 발화가 등장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처음 보는 일입니다. 부용민님, 재보궐 때는 투표율 30% 넘기기 힘든데 뭐하러 재보궐선거합니까? 라고 하면 뭐라 하실지. 지금 제가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선거 부정론자의 언어라는 걸 분석데스크도 이해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하여 저는 하는 수 없이 정말 하는 수 없을까? 빙고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훈 약사 빙고 처음 보시죠? 이런 빙고 처음 봐요. 치매를 막아줘요? 뭐가 추가된 거예요? 아직 추가 안 했어요. 민주당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 않고 사이비 종교를 넣었죠. 오늘부터는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 않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넣었습니다. 아직은 선거 부정도 부정선거도 안 나왔지만 선거 관리에 대한 의문, 그런데 근거가 부족하거나 개연성이 부정함과 닿지 않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선거관리 정도로 일단 적어두겠습니다. 그럼 이 빙고가 완성이 되면은 유승균 PD는 동사하는 건가요? 체온이 너무 내려가서? 무슨 소리야? 맞추면 상품을 받지. 보통 북미 문화권에서는 그래요. 어르신들이.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지금 분석데스크가 걱정하고 있어요. 빙고판 웃기는 게 너무 빨리 차. 생각보다 겁내 빨리 차.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안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 부정론이 5단계면 선거관리에 문제 제기하는 건 1단계란 말이에요. 벌써 8개가 찼거든요? 25개 중에? 저도 천천히 채우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돌아보세요. 과연 UPD 동사의 날까지. 겨울이 오기 전에 동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전에 손희상 선생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Z세대 민주혁명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시간이었죠.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 인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퀴벌레 시위대가 집회를 중단. 제목만 보면 해충 창궐 얘기 같은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인도에 의대 입시 시험이 있대요. 의대 입시에 누가 관심 있다 그래? 하는데 인도는 아닙니다. 수능처럼 치러지는데 응시하는 수험생이 매년 200만 명이 넘는 단일 입시로 세계 최대 규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원에 비해 지원자가 겁나 많습니다. 뭐 인도라고 해서 특히 뭐 의사가 차고 넘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계급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는 시험이라는 게 매력적이고요. 인도가 카스트가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긴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다고 하죠. 할당제가 있고 부자네 자식들이 사교육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건 우리나라랑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 상승의 획기적인 사다리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근데 이 의대 시험의 시험지 유출 같은 부정행위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하나가 터지면 다른 문제들이 다 불거지는데 공무원이나 교원 채용 시험 문제도 유출이 그동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도 심심치 않게 매년 나오더라. 그 와중에 대법원장이 여기에 불만을 가진 청년들에 대해서 바퀴벌레 같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불이 붙습니다. 이명박 눈높이를 낮춰라. 그래서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패러디가 등장합니다. They called us cockroach. 그래서 We 당을 built the 만듦. party. 약칭은 CJP인데 현재 모디 총리 집권당인 인민당의 이니셜이 BJP여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다음번에 나온 건 DJP인가? 너도 나도 홍보물을 만들면서 온라인 대전이 오프라인으로 번집니다. 여러분 저 홍보물이 얼마나 그 성이 넘치는 거냐면요. 가만 보시면 진짜 바퀴벌레를 붙여놨죠. 저건 장식입니다. 데코입니다. 대법원장이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거기 맞는 구호를 만듭니다. 세 줄입니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우리는 늘어난다. 우리는 투표도 한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뒤늦게 이 바퀴벌레 당을 처음 만든 사람의 계정을 차단합니다. 아무리 봐도 바보짓이죠. 대한민국도 한 사람 차단해놓는다고 5천만 인구가 미쳐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닌데 인도에서 한 사람 차단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바퀴벌레 군집이 되는 거죠. 네. 좀 이따가 문성호 편집장하고 얘기하겠지만 역시 어른들의 정치는 대처법을 잘 모른다. 이미 밈 만들기 추세가 폭발한 뒤였습니다. 지금 멋진 로이터의 사진을 AFP의 사진을 하나 보고 계시는데 찢어진 홍보물인데 홍보물은 자기들이 집에서 알아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대량으로 나오진 않는 모양이에요. 바퀴벌레가 이제 귀여운 바퀴벌레로 진화했죠. 그 찢어진 뒤에 이제 시위하는 청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셀프 모해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퀴벌레는 생존한다라는 시민들의 구호가 생기고 그리고 이 더운 7월 내내 집회가 발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도는 시위 진압을 살벌하게 합니다. 물대포 최루탄 곤봉 기본입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집회가 계속 이어졌고 그 응답으로 모디 정부가 우선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서 집회가 좀 잦아들었다는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예요. 이게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끔 보는 역전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쿠데타 같은 걸 전혀 겪어보지 않은 북미나 아니면은 민주주의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유럽은 잘 모르는데 아시아도 지역별로 민주주의의 생김새가 많이 달라요. 남아시아에 이런 사례들이 덜어 있는데 현재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은 독재에 맞서 싸운 정당이죠. 근데 보수 정당입니다. 왜냐면 글로벌 사우스에서 가끔씩 좌파 독재 정권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건 소련의 지원이 있었는데 인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 그래서 특이하죠. 개입이 없어요. 돈도 많고 쪽수도 많고 군인도 많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했냐. 네. 인민당은 독재에 맞서 싸운 정당이고 보수당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창당했습니다. 그때의 독재자는 누구죠? 인디라 간디입니다. 예전 집권당인 인도 국민회의죠. 간디와 네루로 대표되는 독립유공자 정당이죠.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두둥. 근데 색깔과 무관하게 간디 집안이 오랫동안 당을 지배했죠. 어른들은 좀 들어본 이름 인디라 간디의 독재로 이어지죠. 인디아 간디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좌파예요. 아들 간디도 정권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 때 인도도 인디라 간디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진보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정권을 잡은 보수 정당에 2026년에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국민의 그런 얘기 하겠네.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 그러니까 간디 네루의 집권 기간이 의미가 있었다고 해외에서 평가를 했던 건 일단 법 그 어느 곳에도 카스트를 넣지 않았다.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다. 법에는 적어도. 근데 실제로 남아 있잖아요. 풍습에는. 그죠. 그게 조금씩 옅어져 가는 중이긴 한데. 근데 그걸 부추겨서 표를 얻은 게 지금의 인민당이고 지금의 모디 총리라는 거죠. 독재에 맞서 싸운 보수 정권이. 약간의 반동이 일어났군요.
국민회의 집권 동안 민주주의 사회도 만들고 차별도 명목상으로 없앴는데 보수 인민당이 2014년부터 집권을 하면서 지역주의와 종교차별을 부추겼다. 그래왔던 총리의 색채에 대한 반발이 이제 구체화되는 중이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앞부분만 들으면 올림픽공원 극우 청년들이 좋아할 얘기 같죠. 하지만 저는 결국 청년은 우경화에 저항하는 게 상식적인 귀결이라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고 인도의 바퀴벌레 혁명이 가장 걸맞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니 뭐 좋긴 좋은데 좀 거부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가지고 굳이 이거여야만 하는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굳이 바퀴벌레를 심볼로 내세울 일이 없잖아요. 네. 찾아봤더니 그 세 줄인 거예요. Survive, Multiply, Vote. 우리는 웬만하면 살아남고 웬만하면 숫자가 늘어나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투표한다. 어디 해보자라는 문장이 뒤에 숨어 있나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인류가 절대 죽일 수 없는 숙적인 바퀴벌레를 여기에 쓴 거죠. 물론 대법원장의 워딩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거기에다가 의미를 덧붙이는 게 밈놀이잖아요. 원래. 이 밈놀이가 오프라인으로 커져서 나온 게 이 CJP 운동이라고들 흔히 설명을 하는데 이 밈이 설득력을 갖추기에 바퀴벌레의 특성들은 되게 많은 걸 설명해 주더라.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릴 때 과학동화 보면은 지구의 주인은 결국 바퀴벌레 이런 그 글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렇죠. 지배종은 사실 인간이 아닐 수 있어.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더라. 요즘 해외면에서 인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이런 젠지 혁명이 성공하는 중이라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